Welcome, Money Supermarket.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입니다. 금리가 오릅니다. 대출이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신용대출 금리 다 오를 겁니다. 물론 예금 금리도 오르겠죠.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간의 기별도 오지 않을 겁니다.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나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정말 두려운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것은 그는 당연한 이야기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 이자가 오르는 기본 외에 금리 인상이 정말 두려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대출금리 1%가 오르면 추가 이자 부담은 9조 원이 된답니다. 금리 1%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는 최대 3%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즉 한 3배 정도 금리 1% 오르면 기준금리, 대출금리 한 3배 정도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0.25% 단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정하면 실제 대출금리는 0.25의 한 3배 정도 0.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연령대별 금융부채 현황인데요. 이 구간, 즉 35세에서 59세 정도, 그래프에서 보기로는 40세에서 49살이 49세까지가 제일 많아 보입니다만 대체로 35세에서 한 59세 정도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적으로 늘렸던 가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한 주요 원인이 되겠죠. 우리나라 가계대출, 이 부채, 가계부채들은 우리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체로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 약 75%인데요. 이 변동금리 대출이 약 75%이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 변동금리니까 당연히 변동되는, 즉 오른 금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당연히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신용대출 등 여러 가지 대출 이자들이 오르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오른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그 기본이 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이 금리 인상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가운데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즉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표가 아주 심상찮은데요. OECD 주요 43개국 가운데 한국의 가계 부채 증가율은 3위입니다. 랭킹 3위. 이것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위가 올라왔는데요. 5년 전 2012년도에는 17위였습니다. 그 증가율 속도가. 그런데 2013년 12위로 뛰어오르더니 2014년도에 마침내 가계부채 증가율 10위권, 즉 9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4위를 기록하고 마침내 지난 2016년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3위를 기록합니다. 거의 동메달이죠. 거의 뭐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쑥 증가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채 규모는요, GDP, 이제 우리 GDP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나라의 경제적 체력이 되는데 이 GDP 대비 92.8%입니다. 부채 규모가요. 거의 뭐 아마 올해 지나면 GDP 대비 100%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2016년 기준으로도 이
부채 규모,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규모는 세계 8위입니다. 세계 8위. 이 또한 계속 이렇게 순위가 상승해 왔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도에는 13위였던 것이 2015년 이후 계속 줄고 상승해서 계속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했지만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증가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의 가계부채를 보면 미국은 79.5%입니다. GDP 대비. 유로존 EU는 58.6, 아주 양호하죠. 이웃 일본도 많지 않습니다. 62.5%, 우리나라가 92.8%니까 엄청난 30% 차이니까 엄청난 차이죠. 영국 87.6%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요. 이 금리가 인상되는 것, 즉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에서 금리가 인상될 때 단순히 대출 이자만 문제, 그런 기본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1997년 떠올리고요, 또 2007년 떠올려야 합니다. 물론 1997년 IMF와 2007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2017년의 금융 위기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보면요, 97년의 IMF와 2007년 금융위기, 위기는 똑같이 벌어졌는데 97년 IMF 때는 우리는 상당한 2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그때를 경험하셨던 분들. 반면 10년 전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반대로 저금리였습니다. 자, 똑같은 위기인데, 경제적 위기인데 어떤 때는 고금리, 어떤 때는 저금리였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IMF는 바로 위에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위에서 폭탄이 터진 IMF죠. 위에서 폭탄이 터져서 그 외환위기 아래에서 우리 국민들이 신음을 했다는 거죠. 폭탄은 위에서 터졌습니다. IMF 때는 국가 부도가 났죠. 우리가 외환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위에서 터진 거죠. 우리가 장사를 잘 못해서 터진 것이 아니라, 소비가 과소비라서 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외환위기 위에서 터진 폭탄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신음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IMF는 더 중요한 것은요, 미국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IMF는 어떤 문제? 미국의 문제가 아니었고, 미국은 갑이었고 한국의 문제, 외환 창고가 완전 거들난 한국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국은 외환이 거들났으니까 한국에서는 달러가 아주 귀했죠. 그래서 달러를 가져오다 보니까, 달러가 귀해지다 보니까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요, 10년 전 2007년 금융위기는요, 밑에서 터졌습니다. 밑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미국 10년 전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죠. 주택담보대출을 우리나라 같으면 시중은행에서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받고 저축은행에서도 받고 또 다른 은행에서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대출액이 실제 집값보다 초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거죠. 왜 그렇게 대출이 나갔습니까? 계속 집값이 오르겠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갔고 그것이 터진 거죠. 즉 어디서 터졌습니까? 이 2007년의 금융위기는 밑에서 서브프라임 밑에서부터 터졌습니다. 밑에서부터 터져서 위로 파급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2007년 금융위기는 바로 미국의 문제였다는 거죠. 미국의 문제였습니다. 자, 미국의 문제였으니까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바로 달러를 풀었죠. 왜?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으니까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달러를 그냥 찍어냈다는 거죠. 알다시피 미국은 기축통화죠. 달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바로 그 달러의 공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문제였죠. 2007년 금융위기가. 그래서 달러를 막막 찍어냈습니다. 달러가 풍년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금 2017년행 금융위기 금리 인상은 한국의 문제입니까? 미국의 문제입니까? 물론 미국도 금리가 인상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가계부채는 한국보다 엄청 양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엄청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한국보다 경제 대국입니다. 그 정도 우리보다 GDP 대비 우리보다 가계 부채도 적거니와 낮거니와 그리고 엄청난 경제대국 미국이 그 문제로 시달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한국의 문제, 한국의 가계부채 금리 인상은 한국의 문제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IMF를 또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터지는 폭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금리 인상은 바로 밑에서부터 터지는 폭탄이다. 밑에서부터 터지는 폭탄인데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밑에서부터 터지는 폭탄이라 할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부채 고위험 가구 플러스 또한 위험 가구입니다. 그 고위험 가구는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못 갚는 가구, 이 전체 부채 가구의 2.9%,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금융부채의 7%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위험 가구인데요. 자, 그림에서처럼 전체 부채 가구의 한 2.9%가 고위험이고 그들이 가진 금융부채는 총 금융부채의 7%를 차지합니다. 그 아랫단에 위험 가구가 있는데요. 이 위험 가구는 가계부채 부실 소지가 있는 위험 가구를 뜻합니다. 이것은 전체 부채 가구의 11%, 또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위험 가구와 위험 가구를 합치면요, 총 금융부채의 3분의 1, 약 30% 수준에 이릅니다. 엄청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는, 즉 위험 가구와 고위험 가구가 가진 금융부채는 전체 부채 가구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바로 고위험 가구, 위험 가구, 바로 밑에서부터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위험 가구, 위험 가구뿐만 아니라, 자, 이 고위험 가구, 위험 가구가 가장 위험한 가구이지만 그것들이 조금만 넘었으면, 물론 고위험 가구, 위험 가구도 이분들이 또 있겠지만, 이 가계부채의 타겟은 경제적 약자입니다. 어디라고요? 가계부채의 타겟은 바로 경제적 약자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청년, 그죠? 또 여성,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자영업하는 이분들이 바로 가계부채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타겟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구독하기, 클릭은 인지상정.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계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입니다. 자, 실제로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가 바로 20, 30대 청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20, 30세 미만의 금융부채는 최근 5년간 무려 54.3% 증가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 즉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은 무려 77.2%가 증가했네요. 최근 5년 동안. 거의 절반 이상, 5년 전의 부채의 규모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 동안 증가했다는 거죠. 누가? 바로 이 30대 청년, 30세 미만의 금융부채가 그렇다는 건데요. 특히 이 30대는 이 신용대출도 가장 많이 증가했답니다. 무려 51.8%, 즉 30대가 5년 전에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 액보다 5년 후에 그것의 절반 정도가 합쳐졌다, 플러스 됐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극심한 청년 취업난, 또한 주거비가 상승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딜까요?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이 여성들 또한 금리 인상의 위험 타겟입니다. 이 여성 대출자의 평균 부채 금액은
6,642만 원인데요. 여성 대출자, 평균 여성 대출자의 부채 금액이 6,642만 원인데 이 남성 대출자의 평균보다는 좀 적습니다. 8,567만 원이에요. 남성 대출자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최근 5년 동안 여성 대출자의 평균 부채 증가율이 35.8%입니다. 남성은 31.9%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여성 대출자의 평균 부채가 남성보다 더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점점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돈이 더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 취업 등등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해지고 있다, 더 열악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60대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해지는 계층, 세 번째 타겟은 바로 60대인데요. 이 60대들은 보면 최근 5년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가 바로 60세 이상 계층입니다. 무려 196.3%. 그죠? 뭐 2배. 그죠? 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누가요? 60대 이상이. 그래서 전체 가구 부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94.7%인데 전체 가구의 부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의 2배 이상을 바로 60대가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60대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요, 60세 이상의 가계부채를 이 그림에서 보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OECD 우리나라의 60세 이상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까만 그래프죠. 까만 그래프가 60대 이상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표인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죠?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위험한 세대다. 퇴직했는데 60대 이후 신용도가 퇴직했으니까 하락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 이게 경제활동, 적극적인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 뭐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등등으로 빚을 내었던 것들이 바로 만기가 도래하고 또 직장은 그만뒀으니 신용도가 하락하고 등등의 영향이 아닐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쪽일까요? 금리 인상의 위험 타겟, 바로 자기 집을 가진 사람보다 전세입자 쪽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위험해집니다. 주거 형태별로 본 건데요. 지난 5년간 가계부채 항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계층이 바로 전세 거주 계층입니다. 조금 의아하죠, 그죠? 지난 5년간 가계부채 항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계층이 주거 형태별로 보면 자가가 아니라 전세입자 계층이라는 거죠. 보면요, 금융부채 증가율은 43.9%, 그리고 담보대출 증가율 41.9%, 신용대출, 아마 담보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신용대출도 무려 지난 5년 동안 50.4%가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전세하고 월세가 인상된 원인, 전세 월세 인상된 것을 또 그거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채 항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계층이 주거 형태별로 보면 전세 거주 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또한 지난 5년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아야 하는 돈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계층 역시 전세 거주 계층입니다. 그래서 부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거의 2배, 100.4% 지난 2년 동안 거의 2배로 늘어났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기 집 가진 사람보다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리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자영업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자, 자영업자들이 금리 인상에 상당히 위험한 계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자영업 비율이 이렇게 OECD 국가에서 4등입니다. 우리는 참 위험한 것들은 아주 등수가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밑에를 보면 일본은 11.5%에 불과해요.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보다 절반 이하죠. 독일은 11%, 미국도 6.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26.8%가 미국은 우리나라의 거의 4분의 1에 불과하죠. 영국도 15.4% 정도에 불과하네요.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나 적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그렇다. 자, 정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의 정상 기준이 18.3% 정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것보다 10% 가까이 초과했는데 대체로 선진국 평균의 한 2.5배 정도가 자영업자 비율이 많대요. 자, 많으면 장사가 잘 되고 황금어장이라서 많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자영업 3년 생존율이요. 생존율이 2010년도에는 40.4%였는데 2015년도에는 37%, 즉 100군데 가게를 열면 그중에 63곳은 3년 내에 폐업한다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이 한국의 자영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자영업자들이요, 이 자영업자 대출이 총 가계부채에 우리 국민 모두의 총 가계부채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이 자영업자의 그림 보시면 연령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추이가 잘 나와 있는데요. 2012년, 2013년부터 그래프가 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확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증가하는 것을 보는데 이 그림에서도 자영업자 가운데서 60대 그리고 20대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훨씬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듯이 청년 그리고 60대가 금리 인상에 취약한 위험 타겟 중에 하나가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자영업자들은요, 제2금융권 이용자 비중을 보면 60대가 66.2%, 50대 61%, 20대가 60%예요. 즉 자영업자 가운데 제2금융권을 이용한 비중이 20대가 무려 60%다. 60대는 66.2%다. 조금 전에 이 그림과 비슷하게 나오죠. 자, 20대 자영업자의 LTI, 즉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추이는요. 2009년도 111%에서 무려 5년 무려 5년 만에 2016년도에 7년 만에 162.3%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대, 60대 급상승했죠.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도 거의 78.4%가 급증했습니다. 이 모든 연령대를 평균하는 상승폭은 53.5%에 불과한데 불과하다면 좀 그렇지만 53.5% 정도인데 유독 20대는 162%. 전 연령대 평균 상승폭보다 무려 3배, 그죠? 그리고 60대는 78.4%.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문제는요, 이 자영업자의 80%가 바로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 때문에 필요한 이런 게 대출이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용 대출 등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자 수가 이 그림에서 주는 거의 엄청나죠. 거의 80%가 가계대출
가계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딱 가계대출 없이 사업자 대출만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0%, 정확하게는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금액만 총 480조 원인데요. 1인당 평균 3억 4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것은요, 이 가계대출과 이게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 대부분은 바로 소매업, 뭐 이게 편의점과 같은 이게 소매업과 음식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안 먹고 사는 사람 있나 하면서 덜렁 음식업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물건들을 파는 이 소매업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즉 누구나 소비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가게를 차린다고 하면 이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니까 다 같이 죽을 수 있다, 먹고 살기 힘들 수 있다. 그 현실을 바로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서울보다 지방이 금리 인상에 훨씬 취약하다는 건데요. 이 지역별 자영업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지역별 자영업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이 소득 대비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을 DSR이라고 하는데 그 순위를 보면 1등이 대구입니다. 1등이 대구와 울산이 공동 1등인데요. 각각 38%, 즉 소득 대비 번 돈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이 38%라고 합니다. 1위 대구, 울산이. 2등은 경기도입니다.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이 37%, 3등은 대전, 인천, 그리고 4등은 부산 35%, 5등이 광주 33%, 6등이 서울이랍니다. 즉 서울이 대구, 울산, 경기, 대전, 인천, 부산, 광주 등 지방 도시를 제치고 지방 도시들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적다라는 거죠. 많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서울이 3등 했대요. 3등 했는데 지금은 몇 등? 바로 6등 한다는 거죠. 낮아졌다는 겁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즉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이 지방보다 오히려 장사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상대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역 요즘 경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중공업, 거제, 조선 등등에서 그쪽들이 구조 조정되면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전체 자영업에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서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계부채 절반 이상은 비은행권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나오죠. 은행은요 50% 약간 넘습니다. 은행 대출은 나머지는 거의 비은행권, 저축은행도 있고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상호금융 등등 있는데요. 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이 약 300조라고 합니다. 이 300조라고 하는데 그 외에 보험사, 카드사, 공적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이 약 400조, 합치면 7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림에서처럼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거의 절반 정도를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자,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바로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눈에 띄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이 비은행권이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고 등등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2015년 1분기, 그죠?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지지난해 1,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갑자기 크게 큰 폭으로 급증을 합니다. 오히려 그때 이제 시중은행 대출을 조금 누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가계대출은 반대로 역전의 현상, 주춤해지면서 그 수요들이 바로 금리가 더 비싼 비은행권으로 몰리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거죠. 실제로 2016년도 지난해죠. 4분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요. 그 전 분기 대비 29조, 거의 29조 4천억 원이니까 거의 30조 증가했죠. 약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이 저축은행들의 성장률이요. 17%나 이제 성장을 했다 합니다. 그들 금융기관이. 이것은 전체 서비스업 생산의 8.1배. 와, 그죠? 이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의 성장, 저축은행들의 이런 성장률이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업 생산 성장률의 8배, 8배 정도로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이 금융권, 그죠? 은행 외 금융권으로 비은행권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것이 바로 은행 금리가 인상되는데 크게 우리가 위험 요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이 단지 가계대출, 특히 어떤 부동산 담보대출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밑에서부터 폭탄은 터질 수 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20년 전에 IMF,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해 볼 때 20년 전에 IMF는 바로 한국만의 문제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다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지금의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기도 IMF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속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은 그때와 분명히 다릅니다. 돈 파는 가게에 얼마 전에 방송을 해두었던 게 있죠. 한국경제 10년 위기설의 진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난해 10년 전 서브프라임 사태는요, 집값보다 많은 대출 때문에 발생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리고 2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는 10배나 많은 지금 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야기도 아니죠. 또한 지금은 기업 실적, 재무구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이 위기가 20년 전에 IMF,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오버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자, 이자가 늘고, 그 이자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소득에서 소비가 줄겠죠. 자, 이자가 늘고 소비가 줄면, 그러니까 매출과 소득도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면 천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밑에서부터 터지는데, 밑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금리가 오르면 밑에서부터 터질 때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보고 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자가 늘고 소비가 줄면서 매출과 소득도 줄어든다면 천천히,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처 방안, 즉 금리 인상 국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상황별 대처 방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 시장 대응 방안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야겠죠. 채널을 고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그렇습니다. 돈 파는 가게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선한 정보가 매일매일 배달되는 돈 파는 가게. 자,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02-536-0153이나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플러스 친구로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